지금 미국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중국은 영 맥을 못 추잖아요. 미국 혼자 그냥 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같은 좀 수출 국가들도 좀 뭐 가능성 좀 달리 좀 볼 수 있나요?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수년간 자유무역은 계속 위축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산업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신흥국 시장에 좀 친화적인 그런 산업보다는 선진국의 GDP를 떠받치고 있는 혁신 성장 기업들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매크로 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엔 IT 혁신 성장주 쪽으로 계속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네. 김한진 박사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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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중심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또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 말씀.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뭐 항상 중요했지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증시가 영 이상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 그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항상 저는 이렇게 박사님 만나면 이렇게 저려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장하면서 뭐 좋은 말씀 드는 거 무슨 좋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를 좀 아시는지 뭐 이런 네. 한번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말씀 주셨듯이 올해 이번 주가 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FOMC 앞두고 좀 살짝 어떤 분위기에서 FOMC가 좀 끝날까, 전개될까라는 얘기를 조금 다루고요. 네. 이어서 이제 본론은 뭐 지금 매크로 지표가 좀 혼란스러운데 이거를 좀 퉁쳐서 좀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볼 때 네. 이게 투자자에게 또 시장에게 또 주식시장 전략에 어떤 영향을 좀 시사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조금 끄집어내는 그 이면의 의미를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면 네, 좋을까요? 우선 뭐 네. FOMC 잠깐 말씀드리면 FOMC부터. 네.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있으니까요. 네. 뭐 동결은 뭐 거의 확실한데 파월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할 거고 매파적 동결. 네, 매파적 동결이죠, 소위. 조금 추가 인상을 열어놓는 분위기로 이제 좀 전개할 것 같은데. 그 연준이 이제 3, 6, 9, 12일은 경제지표 전망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3월 22일 날 FOMC에서 연준이 내놓은 경제 전망 요거를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GDP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PCE 인플레이션 있고 근원 PCE 인플레이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 이렇게 연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값이고 18명이죠. 지금은 18명의 이제 위원들이 어떻게 이제 봤는지 좀 최저값, 최고값 네.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3월 22일 날 이제 3개월 전에 연준 위원들은 올해 성장률을 0.4%로 봤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한 마이너스 0.2에서 1.3이 이제 큰 좀 레인지가 좀 벌어져 있죠. 네. 예, 미디안이면 네. 중간입니까? 네, 평균입니까? 줄 세워서 이제 좀 가운데? 중간값? 네, 가운데 메디안 치약도 그럼 중간인가? 가운데 있는 놈. 여기 치약 있잖아요, 메디안. 네. 좀 다른 건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스님. 네, 죄송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0.1에서 1.3이면은 네. 그 진짜 뭐 저도 그 정도는 맞출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들이 생각이 좀 여러 가지로 분포도가 크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 지금 분위기로는 뭐 이코노미스트들은 1% 위로 보고 있고 올해 성장률을 그래서 올해 이번 FOMC에서는 조금 좁아질 것 같습니다. 1.0%에 조금 수렴하지 않을까. 레인지도 좀 좁아지고. 그다음에 물가 전망은 이제 PCE 물가인데요. 3.3%를 중간값으로 지난번에 봤는데 올해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에 이제 이렇게 12월 말에 이렇게 도달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한 2.8 정도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근원 PCE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FOMC 전날 CPI가 나오는데 예.
뭐 앞서도 박병차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4.0까지도 지금 지킬 수 있다. 최소한 뭐 4.1, 4.2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4.9였는데,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이제 PCE도 마찬가지로 조금 지금 4.7인데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4.3인데 더 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말에는 거의 3%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래서 2.8에서 4.1 레인지였는데 3%에 가깝게 지키지 않을까. 근데 근원은 또 반대로 지킬 것 같습니다. 근원은 올 연말에 3.6으로 봤는데 그리고 레인지는 3.5에서 4.1로 봤는데 근원은 또 오히려 상단으로 찍히는. 이제 CPI 발표되면 이제 2주 후에 PCE가 발표되는데 이제 월말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4.7이 이제 좀 아래쪽으로 저항선인데 4.7이요? 네, 지금 4.7입니다. 현재 스코어가 4.7인데 여기 제가 써놨는데 근원 PCE가 4.7 2월에 3월에 4.6 4월에 4.7 5월에 지금 4.7로 클리브랜드 연준은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4.7 정도의 이제 아주 두터운 이게 좀 저항선이라고 그럴까 지지선이 있는데 6월 달에도 이제 4.5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한 4.1 정도 가면 다행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낮추고 근원은 높이고 성장률은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은 지난번에 5.1이 이제 중간값이었는데 이번에 5.3 정도로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한다면 경제는 아직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남아 있고 근원이 안 잡히니까 그리고 그래서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조금 이번에는 동결하지만 추가 인상의 필요성, 조금 더 긴축적인 스탠스를 열어놔야 되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쪽으로 매파적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근원에서 뭐가 그렇게 안 잡혀서 저러고 있는 네, 두 가지인데 주거비고 이제 주거비. 네, 두 번째는 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데 그 서비스 물가가 왜 안 잡히는지를 뒷조사를 해봤더니 네. 임금이 너무 세더라. 그래서 그렇죠. 임금이 왜 센지를 또 뒷조사를 해봤더니 네. 고용 시장이 구조적으로 너무 강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게 이제 결론이죠. 네. 주거비는 잡힌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특히 진로라든지 미국의 그 렌터 전문 업체들은 이제 잡힌다고 보고 있고 또 선행 지표, 주거비의 선행 지표들이 조금 잡혀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조금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천천히 잡혀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저는 집값도 최근에 또 네. 오르고 있거든요. 집값이 네네. 또 올라요? 네, 집값도 이제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또 좀 그 잘 안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미국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렌트비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조금 낮아지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증시에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렇게 분명히 경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경기가 또 별로 안 좋지 않으니까 물가도 잘 안 잡히는 상황이고 근데 지수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 지표를 통해서 좀 유추할 수 있는 증시의 시사점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네, 좀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장 판단도 중요하고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뭐 또 언제 떨어질 거냐라는 판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매크로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시장에 뭐 변곡점을 맞추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스토리를 좀 읽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 4-5개 좀 주저리 좀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기가 이제 조금 경착륙은 아닌 것 같아요. 하반기에 경착륙은 아닌 것 같고 살짝 이제 둔화를 이제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1980년부터 음영돼 있는 부분이 금리 동결 기간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죠. 좀 길게 동결할 때도 있었지만 2007년, 2008년부터는 조금 길게 동결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6개월 정도 동결했는데 금리 이제 하반기에 이제 금리가 동결되지 않습니까? 동결된다고 보는 거죠. 네. 하반기는 동결 기간 중에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는 둔화된다. 그런데 이제 5.25 내지는 뭐 7월달에 올리면 5.50%의 기준금리 상단은 분명히 하반기에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전제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동의하시면 주가 지수의 상단도 제한된다. 지금 올라도 그렇죠. 좀 제한되고 또 이 경기와 주가의 수렴 과정도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열어놓는 거고요. 근데 지금 동결 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꺾일 거냐? 네. 어제 뭐 마이클 윌슨은 뭐 동결이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건 알 수 없죠, 사실. 근데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경기가 다운턴으로 네. 들어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런데 급격한 다운턴이 아니고 연착륙인 것은 분명하고 기존에 13개월간 500bp를 올렸던 요인들이 이 회색 그 경기 금리 동결 기간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경기랑 기업이익이랑 거의 동행하니까 지금 뭐 전체 월가의 EPS 추정치가 올해 한 224달러 정도인데 S&P 500 기준으로요. 이게 지금 조금 낙관적인 전망 아니냐라는 쪽의 의견들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어제 이제 보니까 아까 박병창 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4,500으로 이제 4,000에서 4,500으로 S&P 500의 올해 타겟을 올렸어요. 골드만삭스는 정말 유연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00 받거든요. 예. 그 전에 5,100 받고요. 5,100 받다가 3,600 받다가 올해 4,000 받다가 지금 4,500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그 정도 틀리면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골드만삭스는. JP 모간은 더 틀렸죠. 낙관론으로 보다가 지금 비관론으로 들어갔고, 네, 아무튼 뭐 저도 틀리고 다도 틀리는데 뭐 제가 틀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예상치를 점점 밑돌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 추락한다는 거냐. 그래서 시장을 정말 뭐 주식을 다 팔고 떠나라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예상보다는 경기가 양호하지만 경기가 위축되는 기간이 조금 장기화되는 그런 경기 국면에서 펀더멘탈은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은 주가를 보고 또 시장이 조금 연착륙을 할 것 같으니까 좀 긍정적인 어닝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것들을 너무 액면 그대로 보기는 어렵고 경기 사이클이 좀 슬로우하니 어닝 사이클도 하반기에 좀 슬로우하는 걸로 보는 것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라는 쪽이고 그러면 주가는 왜 오르냐? 그러니까 어닝은 그렇다 치고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S&P 500 기업들 중에서 490개 기업은 조금 거의 정체잖아요. 10% 정도 올랐잖아요. 지금 연초 대비. 그런데 지금 10개 종목이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의 지수 플레이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경기도 다운턴이고 연준의 피벗도 조금 뒤늦게 내년 3월 정도에 피벗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매크로 환경은 유동성이나 경기나 펀더멘탈이나 조금 슬로우한데 약간 주식시장을 누르고 있는데 약간 골디락스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숨쉴 공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아주 비싼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피킹하는데 사람들이 열을 올렸는데 거기서 AI가 터진 겁니다. 상반기에 뭐니 해도 이제 AI가 주도하고 근데 AI에 가장 근접한 강자가 누구냐를 봤더니 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에요. 이쪽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ETF가 발달된 현대 주식시장에서 ETF 매수세가 이쪽으로 더 집중됐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하니까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지수가 올라버린 거예요. 아, 무조건. 예. 원래는 종목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시총 상위 종목이 AI라는 또 성장주라는 또 하반기에 있을 네. 알 수 없는 불경기의 경기에 대한 저항력이 오히려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경기의 저항도 적게 받고 그런 빅테크들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쪽이 지수를 견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도 좀 늘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유동성도 그렇죠. 줄지 않았죠.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연준은 또 한쪽에서는 QT를 빨아들이고 한쪽에서는 또 은행 문제 때문에 또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FTP인가요? 뭐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조금 하반기에는 좀 경기와 주가가 좀 살짝 수렴하는 과정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좀 이 그림에서 ISM 제조업 지수랑 S&P 500 주가의 YY 증가율로 이제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하반기에 경기와 주가의 수렴 과정은 그래서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발산했다가 다시 또 수렴했다가 또 발산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이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수렴이 ISM 제조업 지수가 주가를 따라 쫙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신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 ISM 제조업 지수가 뭐 사실 믿을 만한 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기하게 잘 맞는 지표이긴 합니다. 소프트 지표지만 지금 47 정도 찍히고 있는데 저는 한 44나 뭐 43 정도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 서서히. 하반기에 ISM이요? 네, ISM 제조업 지수가 그래서 이제 45 이하에서 바닥을 찍으니까 ISM 지수는 조금 아래쪽으로 눌릴 것 같고요. 주가는 지금 뭐 경기 지표랑은 조금 사뭇 다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박사님 설명하셨던 게 지금 S&P 500이 그 빅테크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그 몇몇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크고 상위 기업이니까 얘네로 돈이 몰리면서 지수가 올랐다고 맞습니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만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얘네는 멀쩡한데 나머지가 더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 심리가 이제 너무 빅테크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조금 최근처럼 러셀 1000도 오르고 중소형주도 오르고 뭐 산업재도 오르고 경기 순환도 이렇게 분산되면서 순환 랠리가 있으면 조금 뭉개가면서 지수 하락폭도 조정을 좀 적게 보일 것 같고요. 시장 논리상 만약에 여름에 얘네들이 더 달린다. 정말 달리는 말에 지금이라도 올라타라. 라고 이제 사람들이 타자 이러면서 이게 여름에 이쪽을 쭉 끌어올리면 S&P 500이 뭐 지금 뭐 4,300을 넘었는데 4,500, 600까지 이제 달린다. 빅테크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부러지겠죠. 하반기에는 부러지는데 결국엔 이제 분산되면 순환되면 조금 오래 가고 좀 너무 집중화가 되면 조금 단기에 랠리가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근데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ISM 제조업 지수로 본 경기와 주가에 조금 살짝 괴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정말 주식시장은 정말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시장입니다. 과열도 시장이고 거품도 시장인데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조금 수렴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의 말씀. 근데 거기서 요즘에 좀 매크로 지표들 중에서 이제 수출 관련한 교역 지표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실 경기가 되게 연동돼 있는 일이 많았었잖아요. 중국이 만들고 미국이 사고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미국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중국은 영 맥을 못 추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우리나라는 또 중국에다 수출하는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러면은 미국 혼자 그냥 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같은 좀 수출 국가들도 좀 뭐 가능성 좀 달리 볼 수 있나요?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경기의 구조가 사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성장주 AI 뭐 이런 쪽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혁신 성장주라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 요 네 번째로 그림을 보시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서 갖고 왔는데 이 세계 교육 증가율이 1970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 증가율이 5.8에서 지금 2011년부터 2023년까지는 3.4% 떨어졌는데 GDP는 3.3에서 2.7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GDP는 조금 떨어지는데 교육 증가율은 많이 둔화됐습니다. 근래에 올수록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년간 이제 자유무역은 계속 위축되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최근 10년간 위축됐는데 2022년에 교육 증가율이 6%였는데 세계은행 자료를 보니까 올해 1.6%밖에 증가를 안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좀 신흥국 시장에 좀 친화적인 그런 산업보다는 뭔가 선진국의 GDP를 떠받치고 있는 혁신 성장 기업들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매크로 구조라는 거죠. 내년에 반등을 합니다. 교육 증가율이 세계 경제가 조금 턴어라운드 하면서 반등을 하겠지만 여전히 2022년 상황보다는 아주 낮은 한 3.4%의 낮은 교육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는 수출 중심국보다는 내수 소비국 그리고 뒤에서 보시는 달러도 조금 하반기에 강세로 강보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ISM 제조업 지수와 달러 인덱스를 좀 그려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역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달러가 조금 강한 속성이 있는데 물론 작년처럼 그런 강한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선진국 신흥국 주가의 상대 강도를 보시면 달러가 좀 약세로 가야 신흥국 주가가 조금 빛을 발하고 또 신흥국 주가가 빛을 발하니까 돈이 선진국에서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면서 달러가 또 약해질 수가 있죠. 반대로.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 하반기는. 경기가 약간 슬로우 다운되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수출보다는 내수 소비국,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에너지 경기 순환주보다는 에너지 주가가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하반기 여건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경기 순환주도 둔화되고 돈은 많고 경기는 완전히 경착륙은 아니고 오갈 데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IT 혁신 성장주 쪽으로 계속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코스피는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겠어요. 코스피가 사실은 연초 대비로는 뭐 많이 올랐죠. 17%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샀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조금 샀고 그다음에 약간 뭐 방산주 샀고 뭐 이런 상반기에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서 샀잖아요. 그 성장주 중심으로 특히 반도체를.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의 계열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의 반도체를 집중 매수한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월등히 상위 종목이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조금 약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PER의 역수를 같이 그려놨어요. PER의 역수라는 것은 이제 주식 수익률인데 이게 좁아질 때는 금리 대비 먹을 게 적은 장세잖아요. 적은 장세에서는 종목 장세.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식 수익률이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 이때는 분산되는 거죠. 시클리칼 올라가고 에너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기 순환주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지수 장세인 거고요. 지금은 종목 장세입니다. 이게 좁아져 있잖아요. 아니 미국채 10년물만 계속 들고 있어도 3.7% 받는데 지금 S&P 500 PER 20배라고 하면 5% 수익률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종목 장세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장세에서 약간 골드락스 경기의 연착륙의 모양이 나타나니까 돈은 많고 그러니까 좀 성장성이 돋보이는 혁신 성장주 중심으로 굉장히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증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보시는지 우리 김한진 박사님 말씀 들었고요. 이제 또 장이 시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